안녕하세요, 세댁다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책들을 제가 두어서 이런 북카페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스피커예요. 지금 이 위로는 식물이 너무 잘 자라서 지금 솟구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스피커는 제가 집에서 뭐 재즈나 클래식을 항상 즐겨 듣거든요. 피아노 연주곡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스피커예요. 칸토 스피커인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저희 신랑 서재예요. 물론 거실에도 책들이 많은데 바로 이곳은 이제 신랑이 자주 보고 새로 산 책들을 꽂아 놓은 건데요. 거실에서 이렇게 복도지나 들어오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외출할 때 책 읽어야지 하면 바로 여기서 책을 가져가고 다시 꽂고 제가 아주 지정석처럼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가족의 일원이 책을 별로 안 읽는다, 나는 내 신랑을 책을 읽히고 싶다 하신다면 저처럼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내가 책을 읽을 곳이구나, 내 책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네임택을 해놨어요. 서적들, 진위 서적들 이렇게 써놨더니 알아서 이제 본인이 꽂고 다시 빼고 하길 반복을 잘 하더라고요. 이쪽은 또 다 제 책인데요. 여기는 뭐 위에는 기독교 책, 그리고 아래는 뭐 경제 도서, 아래도 뭐 경제 도서 이런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책을 여러 분야를 사지만 정리할 때는 분야별로 해놓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너는 이런 책이 있어? 라고 하면 뭐 빌려가기도 하고 제가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밀리 서재에서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이제 제주도로 떠나거든요. 신랑 일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에게는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신랑은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동안 저도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기니 이제 독서할 책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종이책들을 구매했어요. 밀리의 서재는 없는 책들인데 하나 보여드리면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건 신간은 아니에요. 나온 지 꽤 됐는데 제가 이제 읽게 됐고요. 그리고 당신 앞에 10년, 미리학자의 일자리 통찰, 그리고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네, 이 책은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해놨어요. 뭐 역사, 문화, 미술, 과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씩 보고 있는데 뭔가 알긴 알지만 개념적으로,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모호했던 그런 의미들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밀리의 서재에서 제가 읽고 좋았던 책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요, 자, 5일 만에 끝내는 클래식 음악사입니다. 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래도 이렇게 음악 듣는 걸 또 좋아하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의 배경, 왜 이 노래가 만들어졌을까? 이 작곡가의 일생은 어땠을까? 이 음악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뭐 비발디, 브람스, 리스트, 쇼팽, 그다음에 또 지나서 뭐 진노페디 이렇게까지 다 흩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런 계보나 흐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악사를 쳐보니 이 책을 알게 되었죠.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또 다른 역사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놀랐던 게 음악사가 굉장히 기독교와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중세의 기독교는 물론 굉장히 억압된 시대였죠.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신만을 숭상하는 그런 용도로만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비한 발전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수학적인 비율, 이런 딱 떨어지는 치수, 그래서 회화나 조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미미한 발전이었죠.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일으킨다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그때 당시의 배경이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생기면서 음악을 향유하는 게 많이 넓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을 향유하는 건 귀족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악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 상인들이 돈을
돈을 많이 벌면서, 그리고 활자혁명이 일어난 거죠.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악 연주법에 대한 악보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더 향유할 수 있는 층들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모차르트 음악만 유행을 했다면, 이어서 뭐 베토벤 음악도 더 넓게 퍼져갔었던 거고요. 그 뒤에 음악들이 이제 사조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책을 통해서 한 번의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초기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 바로크 시대 음악은 이랬을까? 이때 왜 뭐 이런 남자 소프라노들이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았을까? 왜 그때 거세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남성들을 썼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음악을 잘 안 들으시고 클래식에 대한 어색하신 분들이어도 그냥 그 시대의 음악을 공부하신다라는 것이 곧 역사를 새롭게 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 책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네, 저는 한번 읽고 나서 그 시대상과 그 흐름이 너무나 이런 어렵지도 않거든요. 칼빈의 종교혁명으로부터 음악이 발전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인해 또 다른 음악이 생겨나고, 구교는 상대적으로 음악이 발전이 덜 되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역사에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다음 책은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드와르트 한슬리크의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음악 미학에 관해 말하는 책입니다. 이런 한때 한슬리크의 음악 미학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음악 평론가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의 생각에 완전하게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 저자는 이래요.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감동과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감정적인, 그리고 그걸 떠올리게 하는 표제음악의 이런 뭔가 이런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일으키면서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완전한 뭐 배열, 뭐 이런 선율, 그리고 화음만 생각하고 음악을 감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슬픈 감정이 든다거나 기쁘다거나 환희를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 음악 감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끝까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책을 넘길수록 이런 감상법이 맞나? 라고 싶지만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음악을 감상할 때 저는 굉장히 막 마부가 뛰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뭐 마녀가 나를 낚아채는 것 같고 이런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혹은 뭐 꽃이 뭐 바람을 타고 뭐 이렇게 엄청 자연이 나를 감싸는 듯한 뭐 이런 따뜻함, 이렇게 느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준 게 내 감정이 아니라 진짜 음악적인 기교, 음악적인 뭔가 이런 뭐 규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나는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지? 라는 퀘스천이 떠오르면서 뭔가 음악 감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 부분부터 저자가 진짜 말하려는 게 뭔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두껍거나 오래 걸리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 감상을 평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서 이 감상에 대한 폭을 넓히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다음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오늘 음악 시리즈네요. 베토벤, 그리고 저자 최은규입니다. 네, 원래 베토벤은 독일 태생이지만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서 거기가 주 무대였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귀족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들을 위해 음악을 헌정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때 오스트리아에서는 귀족들에게 하나의 이런 신뢰 악단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예술가, 음악가를 후원한다 라는 게 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차르트와는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는, 모차르트는 뭔가 이런 스타카토의 탁탁탁탁 뭔가 규칙적인 음악이라면 베토벤은 이런 음과 음을 연결하는 레카토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격정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이 강하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이 규칙적이고 이런 음들이
딱딱딱딱 규칙적인 음악 때문에 태교 음악으로 쓰여지는 거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베토벤의 이런 일생을 제가 쭉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예술 음악가들이 본인의 예술을 나는 이런 스타일, 나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가진 예술가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세대에 와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제 베토벤 시대에서는 수요자가 교회와 그리고 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입맛을 맞춰야지만 생계가 도는 거고, 그리고 후원을 받아야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베토벤이 시대를 지나면서 수요층이 넓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생기면서 악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요. 이제 그들이 향유하는 음악들도 점점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베토벤이 그 과도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뭔가 베토벤은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 시대에 뭔가 이런 귀족들이 원하는 걸 해야 할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해야 할지 그 과도기에서, 그치만 베토벤의 음악을 추구하는 귀족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차르트 시대 음악을 향유하면서 점점 이게 서민층으로 퍼져나가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었던 거죠, 귀족들이.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의 그 과감함과 이런 긴 악장과 그리고 빵빵한 이런 교향곡에 대해 환호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베토벤의 귀가 점점 멀면서 이제 그 피아노 연주하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지휘하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까지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시대상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바흐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이런 후손에도 이어지는 음악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귀족의 문 앞에서 피아노를 치라 하면 쳐야 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궁정 예술가의 이런 위치를 굉장히 누구나 탐할 정도로 그 지위만을 노리고 열심히 했었고, 본인의 스타일보다는 본인을 픽해줄 수 있는 수요자들의 입장에 맞춰야 했던 또 그 시대의 면모를 볼 수 있어서 이 책이 흥미로웠던 거였죠. 그래서 음악적인 면도 그렇고 그 시대적인 배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배경도 음악사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걸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책 3권 소개를 모두 해보았고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를 다녀오고 나서 읽었던 책 후기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음악 관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그 분야에 꽂혀서 이렇게 읽게 되었네요. 저처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감상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는 별로 아직 관심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냥 진짜 흐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재밌기 때문에 입문 지식 쌓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러 오겠고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가세요.